네,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군집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군집화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분류와 군집화. 네, 여러분들이 두 가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서로 똑같이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류 모델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과일과 채소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5가지의 어떤 과일과 채소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있고, 각각의 그림마다 이제 그 과일과 채소라는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바나나와 그 사과, 오렌지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그 위쪽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과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과 같은 이런 가지라든지 이제 오이 같은 것들 우리가 그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채소라는 어떤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명확하게 이것은 이제 채소다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마다 라벨이 붙어 있고,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라벨을 갖는지, 명확하게 어떤 그 클래스 혹은 어떤 카테고리를 갖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군집화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군집화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를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까운 것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데이터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군집화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과일과 채소들이 이제 그림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각각의 것들이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따로. 명확하게 이거는 뭐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각각의 것들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한 다음에 모양이 같은 것끼리, 길쭉한 것끼리, 그리고 둥그스러운 것끼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길쭉한 것끼리는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고, 동그란 것끼리는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왼쪽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각각의 어떤 대상이 라벨이 붙어있지 않고, 이거는 동그라미다, 이거는 길쭉하다, 그렇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어진 데이터만 보고 어떤 모양의 비슷한 정도를 추정을 해서 비슷한 것끼리, 길쭉한 건 길쭉 것끼리, 동그란 건 동그란 것끼리 이제 그룹핑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군집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면은, 분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의 어떤 명시적인 정답이,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반대로 군집화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명시적인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대신에 그 주어진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모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군집화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다룰 건데, 이 군집화의 핵심은 결국에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유사하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그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사도를 측정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4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4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우선 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리 측정하는 방식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두 점 사이의 어떤 거리를, 직선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제 왼쪽과 같은 그런 거리 계산하는 식을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클리드 거리가 바로 이제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맨하탄 거리라고 해서 뭐 두 데이터 간의 어떤 절대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민코브스키 거리, 뭐 코사인 유사도, 뭐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 식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아셔도 좋지만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유클리드 거리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집화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시를 2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는 단연코 이제 생물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 특정한 어떤 생물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종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종을 이제 구분할 때 바로 이런 군집화 기술이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붓꽃이라는 어떤 종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꽃이 바로 이제 붓꽃이라고 해요. 이랬을 때 이제 붓꽃 종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뭐 여기 아이리스 세토사라는 종을 가진 그런 그 붓꽃을 찍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 뭐 벌시컬러라는 어떤 종을 가진 붓꽃은 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벌지니카라는 종의 어떤 붓꽃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큰 차이가 보여지진 않지만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어떤 붓꽃의 어떤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이 어느 종인지를 구분하고 싶을 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이 꽃잎의 넓이 혹은 꽃잎의 길이에 따라서 이 3가지 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물이란 게 뭐 정량적으로 뭐 딱 어떤 법으로 정해져서 뭐 몇 센치 이상은 뭐 무슨 종이다, 몇 센치 이하는 무슨 종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략적으로 그 어떤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종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이런 군집화 기술을 통하면은 어떤 그 같은 종끼리 어떤 꽃잎의 길이라든지 어떤 꽃잎의 넓이가 비슷한 값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포를 표현하자면은 뭐 이렇게 그 분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비슷한 지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같은 종이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물 분야에서 그런 어떤 같은 군일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어떤 종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군집화 기술이 다음 같은 예시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쓸 수 있는 활용 분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떤 네이버라든지 어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들 있죠. 이런 알고리즘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군집화 기술이 어느 정도 녹아든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찾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영상의 콘텐츠라든지 그런 거를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작하는 원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구매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피자를 산 똑같은 그것을 구매한 또 다른 고객들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구매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도 똑같이 피자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같은 구매를 한 고객끼리 서로 묶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A라는 사람, 피자를 구매한 어떤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아까 그룹핑한 같은 같은 물품을 구매한 그런 고객한테 비슷한 종류의 어떤 물품을 구매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 결국에는 같은 비슷한 구매를 가진 고객끼리 묶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렇게 유사한 그런 고객끼리 묶는 그런 작업을 바로 이런 군집화 기술을 통해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군집화 기술이 재료 분야에서도 뭐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찾아본 결과, 군집화 기술이 재료 분야에서 뭐 적극적으로, 널리 쓰이진 않긴 했는데, 굳이 이 클러스터링 기술이 쓰인 것을 좀, 가져왔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이제 군집화 기술이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소재 과학 문서에 대해서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소재 과학 문서 안에 숨겨진 그런 토픽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이런 군집화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여기 네이처 논문에 대한 어떤 그 대표 결과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그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각각의 점들은 이제 소재과학 문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서들을 이렇게 어떤 벡터 공간에 표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토픽들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모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랬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서를 확인해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유기 소재에 대한 어떤 논문이다, 혹은 뭐 배터리 소재에 대한 논문이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서는 어쨌든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각화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그림의 형태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군집화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된 데이터를 만약에 숫자로 표현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몰려있는 그런 양상을 확인을 해서 이 문서들이 어떤 토픽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때 이런 군집화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분석 이미지, STM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나노 구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나노 구조를 구분을 지을 때 명확하게 이 나노 구조는 어떻다, 뭐 이 나노 구조는 어떻다,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때 이런 군집화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숫자의 그 재료 분야에서 군집화를 활용하는 예시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군집화 기술이 어떻게 이제 어떤 기술들이 속해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가지를 제가 그 자료에 담아놓긴 했지만은, 물론 군집화 기술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군집화 기술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먼저 가장 쉬우면서도 잘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이제 K-민스 클러스터링, K-민스 군집화 기술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뭐 군집별로 뭐 중심을 일단은 설정을 하고, 중심에 가까운 데이터끼리 서로 같은 그룹으로 이제 군집을 하는, 그룹핑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뭐 민 시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뭐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 중심에 가까운 데이터끼리 뭐 묶어서 군집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DB 스캔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분포가
어떤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한 점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원의 둘레로 만약에 그 점들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그 분포에 대한 어떤 모양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점의 형태로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원의 둘레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군집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K-means 클러스터링보다는 mean shift 클러스터링 그리고 DB 스캔이라고 부르는 이런 두 가지 모델들이 그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 더 복잡했을 때 군집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은 그 쉬운 그런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K-means 클러스터링 조금 더 쉬운 모델부터 이제 다루는 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 먼저 이제 주어진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데이터 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룹인지는 모르는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랜덤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집 개수를 3개로 지정을 한다. 처음에 사실은 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먼저 얼마만큼의 군집을 결정할 건지 군집의 개수를 처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의 군집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3개의 군집에 대한 중심점을 임의로 정합니다. 임의로.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와 무관하게 랜덤으로 뽑아서 3점을 뽑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점을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3점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방법이 유클리드한 거리 계산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써서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3가지 중심점에 대한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런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3가지 중심점에 대한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한 중심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거리의 중심점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를 해당되는 그 군집으로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는 요 중심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지점으로부터 거리 가까운 나머지 2개보다는 이 중심점이 가장 가까운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이 지점 또한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점들은 나머지 2개, 뭐 주황색 십자가, 뭐 초록색 십자가의 거리보다는 파란색 십자가에 대한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지역에 속한 그 점들이 그 그룹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같은 군집으로 모은 데이터끼리 같은 군집으로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군집으로 모으는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이 해당되는 군집의 중심점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중심점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 지점에 있었는데 이 주황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들의 어떤 평균값을 계산하면 이 지점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중심점을 이동시킵니다. 나머지 파란색과 초록색도 똑같이 이 해당되는 군집의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서 중심점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중심점 이동했으면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2번으로 돌아가서 이 지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 다 이제 각 점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새롭게 정의한 중심점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에 대해서 또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또 나오겠죠, 새롭게. 이랬을 때 또 새롭게 나오는 중심점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군집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한하게 무한까지는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 중심점이 더 이상 크게 이동하지 않은 순간에 올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중심점이 바로 이 해당되는 데이터 분포의 그 군집에 대한 중심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그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 단계를 뭐 차례대로 보시면은 그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하죠. 이 세 가지 스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 가지 스텝을 계속 반복을 시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군집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앞에서 그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한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이 동작을 시키는 설계자가 얼마만큼의 군집 개수를 정할 건지, 개수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군집 개수가 몇 개가 최적일지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K-means 알고리즘,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입력시키는 데이터가, 정답이, 라벨이 붙여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몇 개의 군집일지는 처음에 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에 의존하면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의 어떤 군집수가 얼마일지를, 과학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군집수를 만약에 K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 K 값을, 최적의 K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엘보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엘보 메소드. 이 엘보 메소드라는 거는 군집수에 따라서 이 TWSS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먼저 그 TWSS를 계산하기 전에 WS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WSS는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대한 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K 값에 따라서 이 WSS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K 값이 1부터 누적된 그 K 값까지의 총합을 우리는 TWS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K 값에 대해서 만약 TWSS를 계산해보면은 요런 양상을 따를 거예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TWSS를 K에 대해서 만약에 값을 내보면은 요런 양상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K 값이 작았을 때는 이 TWSS가 굉장히 크다가, 그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양상을 띌 텐데, 이때 기울기를 만약에 계산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적의 그런 K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K 값을 정할 때는 TWSS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계산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 지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군집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군집화 실습할 수 있는 예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군집화라는 기술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 자체가,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는 그냥 임의의 어떤 위치에 놓인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임의의 자리를 가진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동작시키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 코드로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실습 코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들 접속을 해보시면은 해당되어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 이 강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두 번째 링크를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그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집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라벨이 없는 상태, 명시적인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라벨이 없는 그런 임의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만드는 코드가 이제 초반에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이제 300개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랬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세 가지, 눈으로 봤을 때, 얼핏 봐서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세 가지 어떤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데이터 분포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PCA와 마찬가지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이제 sklearn.cluster 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K-means라고 부르는 요 그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K-means 이 함수 이름을 쓰신 다음에 바로 안에다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옵션이 하나 들어가는데, n_cluster라는 옵션에 몇 개의 K 값을 넣을 건지, 그러니까 군집 개수를 이 n_cluster라는 옵션에 이제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데이터 분포 자체가 3개에 대한 어떤 군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시켜서 이제 코드를 동작시키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 이 코드에서 k-means.fit이라고 입력을 시키고 가로 안에다가 x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값,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군집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싶을 때, 예측하고 싶을 때 K-means predict 요 속성을 써서 이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줄로 여러분들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지금 구분 지은 거는 서로 다른 이제 군집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군집을 결정을 했다, 판단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K-means라는 그 오브젝트에 클러스터 언더바 센터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그림상으로 표현하면은 각 군집의 최종적인 그 중심점, 지금 뭐 검정색 투명한 그 검정색 점이 있죠. 이 지점이 바로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중심점, 세 가지 중심점의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최적의 어떤 K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엘보 메소드를 쓰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그 엘보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WSS, TWSS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는 옵션으로는 K-means.inertia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써서 그 K가 1부터 9까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에 대한 그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키게 되고요. 그 저장된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K가 3일 때, 그러니까 클러스터 개수가 3일 때가 기울기의 그 변하는 폭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K 값을 3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요 엘보 메소드를 통해서 요 TWSS를 계산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실습에 대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맨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없는 명시적인 어떤 라벨이 없는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만들었고 그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그 아까 세 줄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K-means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런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왼쪽과 같은 그런 그 어떤 군집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K-means 알고리즘,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행시켜서 결과가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까운 길이 그 같은 군집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엘보 메소드를 써서 K 값에 따라서 그 TWSS 값이 달라지는 양상을 계산한 다음에 이 K 값이 그 기울기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인 3인 것을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에 대한 최적의 어떤 군집 개수는 이 3이다라는 것을 이제 해당되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입력 데이터 자리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 군집화를 만약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재료의 어떤 특성 값을 이 입력 데이터로 치환을 시키면은 바로 이제 비지도 클러스터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그 코드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이론을 익히는 데에서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집화를 적용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주어진 코드에 대해서 그 입력하는 데이터 자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바꿔서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챕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